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 결국 탈당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갈라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야권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결국 예상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새정치연합을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번 선택은 일종의 호랑이 꼬리를 잡은 것 같은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네. 물론 문재인 당대표는 호랑이 등에서 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결국 힘이 있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힘이 네. 딸리면 호랑이를 잡아먹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힘이 있으면은 힘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이 판세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냐 그 결기와 그 정치력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가지고 본인의 의지가 충만했을 때 의지가 결기가 분명했을 때 실질적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즉 호랑이라는 것은 중도 개혁의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먼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정치력이 부재라든가 또 결기가 부족한다 그러면은 정말 오히려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호랑이 꼬리를 잡은 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문 대표도 전날 밤까지 계속해서 이 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서로 뭔가 중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혁신 전대를 받아들이겠다는 논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대화로 해결하자라고 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미 그 일주일 전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제안이나 요구는 하지 않겠다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 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게 해법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의 탈당 가능성과 또 혁신을 둘러서 논란이 됐을 때 초기에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는 형태였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조금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중재안을 내놨죠. 중재안 내놨던 것이 사실상의 과거에 문한박이나 마찬가지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거였는데 그것도 지금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했다가 네. 이제 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우선 이게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밖에서 여러 세력이 여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었죠. 네. 그랬을 때 과연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합류할 것인지 아닐지 굉장히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까지 하겠느냐 이런 쪽이었었고 모르겠다 두고 봐야 된다 탈당까지 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하나의 분수령을 만들었다는 게 있고 또 하나 네. 이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성으로 보자면 세 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친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고 네. 전통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이끌어왔던 그 세력이 있고 또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던 새정치를 상징했던 안철수 전 대표 이 세 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다가 안철수 의원까지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원내로는 물론 현재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세력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세 축 중에서 두 축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야권 재편 전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거를 시작으로 연쇄 탈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네, 급박하게 연쇄 탈당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없고요. 네. 순차적으로 이 판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게 제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뭐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2000년 당시에 민국당이 새롭게 창당될 당시 그리고 2008년도에 친박 연대가 만들어질 당시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2004년도에 만들 당시 이 당시하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전 새로운 정치 세력 이거 주장하는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 원장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원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재인 당대표 체제로서는 안 된다. 즉 친노 패권주의로서는 당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총선에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대전제 하나.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호남의 정서가 완전히 이반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호남의 정서가 이반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분명한 것은 호남의 정서 자체가 이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 세력이 흔들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따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었었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것은 1, 2, 3 독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그 당시에 독주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비주류 의원들이 집당으로 탈당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문재인 당대표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그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현실로 지금 나타나 버렸거든요. 기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당대표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관계가 있고 정서적 관계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정서적 관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당대표가 자신을 정치 동지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 활용적 관계로 봤다라는 데서 신뢰가 끄개졌다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굉장히 쉬운 기반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네. 노래서 역할을 한 것이죠. 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으로 따지자면 정치 중도계의 이 시장이 블루오션과도 같은 아주 누가 여기에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런 공학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기반에 서 있다. 물론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그 당내 위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이 총장 입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일단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달에 이제 신당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만약에 문재인 대표 체제였다면 통합을 못 했을 겁니다. 김한길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가능했을 걸로 보고요. 그만큼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제 불신 과정이 쌓여가지고 네. 공존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번을 두고 이제 대선을 향한 두 사람 간의 마지막 권력 투쟁처럼 해석하는 언론의 경향이 있는데요. 네.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 대선을 향한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 문재인 대표 체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표출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탈당의 흐름과 규모 있을 때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이상희 부총장과 입장이 비슷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20명을 기준으로 하는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준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지금 몇몇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이미 본인들이 날짜만 정하지 않았지 지금 탈당을 확정한 상태에 있는데 네. 이미 대여섯 사람 이미 나와 있는 사람 포함해서 있죠. 지금 문병 의원이라든가 나머지 사람들 황주영 의원, 유성엽 의원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확실한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황주영 의원의 경우도 과거 본인이 군수할 때 2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1야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해 됐던 사람이고요. 지금 유성엽 의원도 마찬가지로 정읍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제1야당에 도전해갖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네. 현재 이 두 사람이 전남 도당위원장, 전북 도당위원장 우연히 맡고 있긴 합니다만은 본인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이제 호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탈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기본으로 가능합니다만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변수가 하나 될 것이고요. 그런 판단이 좌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의원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주류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좀 부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가 야권의 우호적인 언론들은 대체로 보면은 문재인 대표 체제를 호위하는 쪽이고 안철수 의원 분열 쪽을 비판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야권의 우호적인 언론도 새로운 탈당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돼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정비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교섭단체 구성할 정도의 탈당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가 과연 누구와 어느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인가도 지금 관심인데 일단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합류는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십니까?
신당을 창당하는 어떤 세력이든 간에 뭐 새롭게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조직체는 분명히 등장할 걸로 보아집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주 상식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신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소위 뭐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네. 이러한 세력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당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 손학규 전 지사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총선 전까지는 아마 각자 도생하는 길을 택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각자의 세력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당의 통합 야당에 대한 연대 이 필요성이 부각될 때까지는 아마 각자 도생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각자에서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총선 네. 임박한 상황에서 합종 연행을 한다는 그런 게 아마 가상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총선 전에 야권이 연대가 돼서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네.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권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친노의 세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새정치는 상당히 세력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네. 문제는 사실상 이제 문재인 당대표가 세 가지 패착을 했는데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패착은 원래 2월 8일 전당대회 때 당권 대권을 다 가져가는 그런 패착.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29 재보선이 끝난 후에 혁신위원회를 태동시켰던 그런 패착.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상 1, 2, 3 독주선언 이 부분도 어쩌면은 승부수를 던져야 될 시기에 승부수를 못 던진 것이 세 가지 패착이죠. 이렇기 때문에 통체적으로 야권의 새정치 문재인 당대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충분한 소위 말해서 신당이라든 새로운 정치 세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총선 앞둔 상황에서 합종 연행할 연대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사실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책임론에 좀 둘러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수정치연합 어떻게 갈 것인가, 문재인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인가, 그래도 여전히 내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네. 것인데 모르겠어요. 그동안 나왔던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간에 어느 쪽에 흔들리기 위해서 비롯됐던 누구의 책임이 있든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최고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상상했던 이야기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였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서른 의원 등하고 인터뷰를 했으니 역시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인가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현재로서는 제 최대 주주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이요. 혁신을 지금 우리끼리 추구하자라고 했었는데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이 중심이 됐던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했던 14, 11차에 거친 발표한 중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기억할 만한 것이 되게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네. 기소만 되더라도 지금 공천의 제약을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급심에서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당원권 배제한다든가 이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 20% 컷오프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 이 역시도 보니까 기소만 돼도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이건 자칫 검찰의 논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20%는 이미 만약에 탈당이 생겨버린 가운데 나머지를 두고 20% 컷오프 제기한다면 또 더 이상 또 뺄셈의 정체가 되어버리니까 복잡하고 해서 실제로는 우리끼리라도 혁신을 가열차게 해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자 했는데 혁신의 내용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도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막연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15일을 넘기면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정의화 국회의장. 자, 오는 15일이 선거구 획정 시한 날입니다. 이 15일을 넘기면 바로 내일인데요. 넘기면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15일을 넘기면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야권 상황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지금 야권이 사실상 협상점 자체가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상황에서 여권이나 또는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연말 내에 노동법부터 시작해서 관련 법안들이 다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협상 창구가 질이 밀려라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네. 곤혹스러운데 정의화 의장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빨리 이제 처리해야 되겠다는 저 의장으로서의 직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직권상정 저 부분이 과연 이제 선진화법에 어떻게 이제 저촉이 될 부분인가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안 자체가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직권상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속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가 되어야
그래야만이 이제 직권 상정이 가능한데 네. 그 부분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해석에 따라 분분합니다만은 정영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게 되면은 선거구 획정 자체가 안 되면 정치 신인부터 시작해서 자칫하면은 내년 총선에 상당히 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러한 형태로 봐야 된다는 그런 해석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 상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안철수 전 탈당을 두고 청와대 쪽이라든가 여당 쪽에서는 뭐 이게 정부에 입법하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여야 두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상황이어서요. 그 문제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과연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직권 상정할 것인가 안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도 사실은 막연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사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패는 호남 민심이 과연 안철수 의원에게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을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탈당 선언을 하기 전까지의 지지율입니다. 자, 안철수, 문재인 그 두 의원의 지지율인데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 8일에 13.4%였던 게 10일에는 26.6%로 급등을 했고요. 자, 반면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35.2%까지 치솟았다가 10일에는 오히려 10.1%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폭등하던 지지율인데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요? 네, 일단 조사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님 독자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이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예상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보면은 야당의 시정민주연합 소속에 이제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박원순, 문재인 두 사람의 경우에는 15% 내외에서 20% 가까이 가기도 했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는 항상 단단이었어요. 8% 내외 정도였는데 얼마나 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번에 새로 탈당하면서 새로운 한 축의 새 세력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두 자릿수는 기본적으로 뛰어오를 것이다. 다만 3자 경쟁 속에서 얼마나 위에 설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일주일이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한 호남 정서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탄력이 붙을지 안 붙을지 이제 가늠이 될 수가 있는데 문재인 당대표의 지지율이 급등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친노 진영이라든가 야권에 대한 결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대로는 정말 위기다라는 그런 심리가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유가 됐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도가 급등한 그런 요인이 됐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호남 정세에서는 균등하고 좀 고른 어떤 그런 지지율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 등락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정치 세력화하고 탈당 선언을 한 후에 이 정서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출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손학규 전 지사라든가 일부 이제 당 안에 있는 비주류 인사들, 비노 인사들의 움직임 방향 이런 방향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사실 야권의 표가 분산되면서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될지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야권이 다자구도가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훨씬 유리하죠. 수도권에서는 더구나 아주 박빙의 리드를 했을 때 내게 당선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대신 이제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혁신과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반대로 기득권 공천 싸움이었다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총선을 앞두고 여당한테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뭐 상대적으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상당히 불리한 형국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정치적인 이슈 아젠다 자체가 신당의 세력으로 아마 포커스가 맞춰질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 그 포커스에서 바깥으로 아웃사이드적으로 외면받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선 앞둔 상황에서 야권들이 합중연행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이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서는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중도 개혁에 대한 이 부분이
소위 말하자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금 공천룰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따져보면은 일종의 기득권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치 신인이라든가 중도개혁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 정치 세력과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에 그걸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앞서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만 사실 야권이 이렇게 분열하면서 이게 집안 문제만이 아닌 게 이 제1야당의 중심을 못 잡으면서 아무래도 국정 전반에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작용이 얼마나 갈 것이냐, 얼마나 빨리 추스릴 수 있겠느냐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제가 약간 그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네. 청와대에서 정영국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교섭단체 간의 협상에 있어서 오히려 정비가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야당이 이런 문제, 내분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돼가지고 혹시 국정에 같이 협조하는데 뭔가 지장이 있겠냐라는 것인데요. 당장 네. 보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국회에 지금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문제라든가 다른 또 뭐 테러방지법 관련 문제에 대한 법안에 대해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요. 야당이 오히려 크게 뭉쳐 있었다면은 반발을 가지고 세게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단촐한 야당이 된다면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도 있다 해서 이 자체가 국정 운영에 큰 장애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당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협상 창구가 뭐 아직까지도 새정치연합과 이제 협상 창구가 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그 위기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각을 지는 소위 말해서 선명성 경쟁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 노동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 정국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야당의 균열이 좋지만 않다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협상 창구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그 이유 자체가 내부의 균열로 인해서 여기에 소위 결속이 없기 때문에 네. 협상에 대한 창구력이 그 힘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 여당이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